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27살 여성 장 씨. 2005년 당시 그녀는 매일 설레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교제해오던 남자친구와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식장도 미리 봐뒀고 드레스도 맞추고 웨딩 사진도 찍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이었죠. 그러던 2005년 6월 24일 결혼식을 불과 4개월 남겨둔 무렵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 아침 8시 장 씨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자택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동차로 출근을 하는데요. 이 동네가 골목이 좁아서 집 앞에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근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곤 했죠. 그렇게 10분 정도 걸어서 주차장 도착했고요. 다시 5층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흰색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주차장이 한적했어요. 또각또각 장 씨의 구두 소리만 들렸죠. 삑! 잠금을 해지하고 차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덮쳤습니다. 즉각 등 뒤에 찌를 듯한 통증이 전해졌죠. 장 씨가 비명을 질러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이때 괴한은 장 씨 어깨를 잡았고 곧장 옆구리에 칼을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차례나 계속 무자비한 공격을 이어갑니다. 장 씨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대로 쓰러져요. 정말 너무도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죠. 그러면서 장 씨 온몸뿐만 아니라 바닥, 흰색 차량까지 다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많은 피를 흘리면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이때 괴한은 그녀의 사망을 확인한 후 핸드백을 챙겨서 유유히 도주했죠. 결혼식을 코앞에 둔 예비 신부에게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이 벌어진 걸까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2005년 당시에 CCTV나 블랙박스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물론 경찰들은 그 주차장 인근 골목까지 전부 CCTV 수거했지만 용의자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난항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어요. 초조해하던 경찰들은 일단 목격자를 찾아 나섭니다. 혹여라도 이 주차장에서 비명을 들었거나 괴한이 뛰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찰이 현수막을 내걸고 제보를 기다리게 되는데 유의미한 목격담은 나오지 않았죠. 한편 경찰들은 이 범인이 왜 살인을 했을까 그 동기에 주목합니다. 사건 당시 범인이 칼로 공격을 한 후에 핸드백을 가져갔어요. 즉 이건 강도살인일 가능성이 다분하죠. 그런데요, 현장을 둘러본 수사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이 공영 주차장, 이 장소가 애초부터 강도살인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 씨 차가 5층에 주차되어 있었죠. 즉 범인도 5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는 도중에 사람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담감을 안고 굳이 5층에서 강도살인을 했다? 이게 일반적인 수법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거죠. 또한 사건이 발생한 시간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오전 8시 30분쯤 그때는 출근 시간입니다. 보통 주차장에 사람도 많고 또 빠져나가는 차량도 꽤 돼요. 장 씨가 살해당한 그 시각에 정말 우연히도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고요. 실제로 장 씨는 10분 만에 발견이 되었고요. 즉 강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여기가 범행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장 씨의 몸에 남아있는 흔적도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암시합니다. 28번이나 찔려서 사망했어요. 명백한 오버킬이죠. 보통 강도살인의 경우에는 빨리 제압하고 물건 훔쳐서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급소를 몇 번 찌르는 게 대다수라고 합니다. 즉 이 사건은요, 장 씨 개인적으로 관련된 어떤 치정이나 원한에 의한 보복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범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물론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지만 혹은 이미 연락이 끊겼거나 제3의 주변 인물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 모든 걸 열어두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 장 씨 주변에 좀처럼 원한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27살 여성을 누가 그토록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주목한 게 결혼이었어요. 만약 치정과 관련된 범죄라면 결혼이라는 게 기폭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의 화살은 즉각 피해자의 예비 남편 30살 지 씨에게 향합니다. 사건 발생 시각, 그는 이미 회사에 출근한 상태였어요.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죠. 그럼 혹시 원한을 가진 다른 상대가 있나? 근데 지 씨 또한 평범한 회사원이라 얽힌 관계가 없습니다. 이쯤 되니까 경찰의 뇌리에 스치는 가설. 혹시 결혼이랑 관련된 제3의 인물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주변인들 반경 넓혀서 조사가 진행되자 그 예상은 적중합니다. 30살의 여성 김 씨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자, 김 씨. 그녀는 예비 신랑 지 씨가 이 피해자 장 씨를 만나기 전에 교제했던 전 여친입니다. 지 씨와 김 씨, 이 두 사람은 대학 동창으로 만나서 친구 사이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관계가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2년 전인 2003년 7월 결혼을 전제로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죠. 당시 주변 사람들은요, 이 커플이 오래 알기도 했고 당연히 결혼할 거야 라고 여겼다고 해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플이기도 했고요. 김 씨, 그러니까 여자 김 씨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이 약혼했다라는 사실을 주변에 공공연하게 알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학교에서 약혼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다가 돌연 지 씨가 이별을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귄 지 3개월 만에 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좀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예비 신부, 그 피해자 장 씨와 신랑 지 씨가 만난 건 2년 전이라고 제가 앞서 말했어요. 근데 전 여친과 2003년 7월부터 10월까지 연인 관계였다? 네. 남성 지 씨가 그녀와 교제 중에 바람을 핀 거예요. 한편 이게 김 씨 입장에서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죠. 주변에다가 약혼할 거라고 다 말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 씨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울고 불고 몇 날 며칠을 설득했지만 남자 지 씨가 너무 차가워진 거예요. 연락도 안 받고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어떻게든 이 남자 마음을 잡아보고자 그의 집 앞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때 지 씨가 피해자 장 씨와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자기한테 냉혈한처럼 굴더니 다른 여자한테 너무 지금 다정한 모습을 딱 목격한 겁니다. 김 씨는 속이 뒤틀리고 말아요. 그 이후로 김 씨의 삶은 그야말로 망가졌습니다. 덩달아서 또 직장인 학교까지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남자도 이별하고 직장도 없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막 한탄을 합니다. 그게 또 슬픔으로 이어지고 또 얼마 후엔 아예 분노로 번졌죠. 어느덧 김 씨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그 새로운 여자 장 씨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남친도 아니고 장 씨요. 점점 원망과 화가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그러더니 결국엔 그년만 없으면 돼. 그년만 없으면 그 사람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김 씨가요, 직접 이메일을 써요. 그리고 장 씨에게 보내죠. 그 내용은 네가 사귀는 그 남자 나랑 오래된 연인이고 뗄 수 없는 사이야. 네가 헤어져야 돼. 막 퍼붓습니다. 근데 이게 먹히질 않았어요. 장 씨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나 사실 임신했어. 그 남자 애를 베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도 일삼습니다. 또한 남자 지 씨의 이름으로 직접 블로그를 운영했대요. 여기에 막 육아 일기를 올리고요. 이건 좀 섬뜩하죠. 그렇게 남자 하나를 두고 두 여자의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이메일에서 둘 다 막 격한 표현을 쓰면서 언쟁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장 씨와 지 씨의 사이는 더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도 여자친구가 자신의 곁을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 더 깊어졌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를 파악한 경찰은 이 결혼 소식에 30세 여성 김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닐까 의심합니다. 충분히 동기가 있어 보였죠. 근데 그녀를 섣부르게 용의선상에 두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 당일 김 씨는요, 사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아닌가? 경찰도 답답해요. 막다른 길에 부딪혔죠. 동기는 완벽한데 현장에 없었다? 그럼 이거 혹시 청부살인 아니야? 즉각 수사팀은 김 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추적해요. 그 결과 매우 이상한 점이 발견됐죠. 김 씨가요, 일명 해결사 넘버원? 이 카페에 수시로 접속했던 게 확인된 겁니다. 이 카페가 뭐냐면 저희가 무슨 일이든 다 해드립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소위 청부살인 브로커였던 겁니다. 충격이죠. 근데 이거 외에도 그냥 드나들었다는 증거 외에도 분명 뭔가 있을 건데 의심을 했고요. 경찰은 김 씨의 이메일을 살펴보게 돼요. 네, 거기에 살인을 청부한 내역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 의뢰를 승낙 시 선수금 900만 원, 성공 시 300만 원 추가 지급을 약조함. 물론 여기엔 어떤 의뢰인지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정황상 유추는 가능하잖아요. 심지어 김 씨는요, 그 선수금 900만 원을 택배로 전달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아니 이 모든 게 가능해? 무슨 청부살인 카페가 있어. 이렇게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사건이 벌어진 게 2005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인터넷 검색창에 청부살인 이것만 검색해도 온갖 카페들이 줄줄이 떴다고 해요. 물론 대부분은 그냥 돈 갈취 하는 사기 사이트였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돈 받고 납치,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고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남은 건 그 문제의 해결사 넘버원 카페의 운영자 33살의 남성 현 씨를 검거하는 일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인터넷 IP 주소 추적했어요. 그랬더니 현 씨가 인천의 한 PC방에서 주로 접속을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PC방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진행해요. 문제가 있었죠. 하루 이틀 그 정도는 버티는데 며칠이 지나도 현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거 혹시 벌써 도주한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장 씨가 사망한 상황이니까. 그럼 완전 놓치는 건데. 형사들은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잠복을 이어가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PC방으로 한 남성이 걸어 들어가는 걸 포착합니다. 인상착의로 보니까 딱 그 사람이에요.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40일 만인 2005년 8월 8일 마침내 현 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죠. 살인 혐의로 검거된 현 씨가 피해자 장 씨가 나는 누군지 모른다 딱 잡아떼는 거예요.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합니다. 아니 근데요, 이게 좀 황당해요. 경찰이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하려고 이제 무심코 바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라 했는데 거기서 웬 사진 한 장이 떡 나오는 겁니다. 피해자 장 씨예요. 심지어 뒷장에는 연락처까지 적혀 있고요. 그래서 경찰도 야, 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왜 이 사진하고 연락처를 가지고 다니냐? 이게 말이 되냐? 너무 뻔한 거짓말에 경찰도 황당했던 거죠. 결국 강한 추궁 끝에 현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사건 2주 전인 6월 10일이었습니다. 지금 질투에 불타있는 김 씨가 해결사 넘버원 카페를 통해 현 씨와 접촉합니다. 그리고 운영자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했죠. 현 씨는 자신을 막 해결사라고 의기양양했는데 실제로는 좀 사기꾼에 가까워요.
그간 온갖 사건을 접수받았더라고요. 뭐 떼인 돈 받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 시험지 빼돌려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복수해달라는 사람까지 별의별 사건이 다 접수되었죠. 여기서 현 씨의 수법은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면서 선수금을 요구했고요. 그냥 그 돈만 받고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간 돈이 무려 6,200만 원가량입니다. 돈 받고는 잠수 타는 게 일쑤였고요. 어차피 의뢰인이 신고를 못한다라는 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살인에 가담을 한 걸까요? 자, 왜 그랬냐면 현 씨와 김 씨 두 사람이 살인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김 씨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불현듯 깊게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또한 사랑했던 여자에게 아주 크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3년 전이었는데 동거녀가 현 씨의 친동생과 바람을 핀 겁니다. 그러면서 현 씨는 한순간에 여친도 동생도 잃게 됐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그리고 상실감이 너무 커서 오랜 시간 방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남녀 사이의 배신? 여기에 대해 병적인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약혼자가 바람을 폈어요 라는 이 김 씨의 이야기에 자기의 처지를 대입한 겁니다. 그는 김 씨로부터 선수금을 받았고요. 또 장 씨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 씨를 죽일 만한 최적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그녀를 밀착 감시하게 돼요. 또 중간중간 틈틈이 김 씨한테 이메일로 상황을 보고했거든요. 그게 남아있죠. 예를 들어 지금 장 씨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 미행 중에 놓쳤다. 장 씨가 자주 이용하는 주차장을 파악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6월 24일 범인은 5층 주차장에 숨어서 아침 내내 피해자를 기다렸어요. 이미 자기가 도주할 경로도 치밀하게 계산해뒀고요. 그러다 8시 30분쯤 장 씨가 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차로 다가옵니다.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현 씨는 준비해간 흉기로 그녀를 찌르고 만 거예요. 이 공격에 장 씨가 막 비명을 질렀잖아요. 근데 이때 현 씨도 놀랬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막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나 이러다 걸릴 텐데? 그 공포감에 짓눌려서인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거예요. 28번이 나요. 장 씨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고 현 씨는 그 와중에도 이걸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녀의 핸드백을 챙겨 도주합니다. 보면 상당히 현 씨가 치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 얘가 이거 정말 첫 살인일까? 왠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조사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 씨의 또 다른 청부살인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건 장 씨를 죽인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검거까지 4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살인을 또 한 거예요. 어쩌면 첫 번째 장 씨를 죽이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돈도 벌고 걸리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나 살인에 재능 있는 거 아니야? 한탕 더 뛰어볼까?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살인은 2005년 7월 22일이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공범이 있는데 자기 친구 홍 씨를 끌어들여요. 그리고 인천 부평구 만월산으로 향했죠. 의뢰받은 타겟은 39살의 A씨였습니다. 미리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A씨에게 접근을 했고 만월산으로 불러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공범 친구와 같이 가서 그를 목졸라 살해했죠. 현 씨는 시신을 화정동 변전소 앞길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내고 현 씨와 그의 친구가 챙긴 건 각각 225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지금 살인의 자신감이 붙어 올라가지고 막 계속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 씨가 검거되고 모든 걸 자백하면서 동시에 청부살인을 의뢰한 김 씨의 죄도 드러났죠. 그런데 김 씨도 뻔뻔합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의뢰를 한 건 맞대요. 근데 자기가 죽여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아니 제가 좀 손 봐주거나 혼 좀 내달라고 한 거지. 뭐 누가 이걸 죽이는 걸로 생각을 했겠어요? 막 이래요.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 거짓말도 금방 들통났죠?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요. 이 김 씨가 현 씨 업체 이전에 다른 업체에도 청부살인을 요청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사건 한 달 전인데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해달라, 선수금 보내라.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좌로 보냈어요. 계좌로요. 근데 이것도 돈만 날리고 사기를 당했죠. 근데 이체한 내역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1,000만 원은 큰 돈인데 2005년은 더 어마어마한 돈 아닌가요? 근데 그런 돈을 날리고도 계속해서 장 씨를 죽이려고 또 청부살인을 요청했다는 게 너무 끈질겨요. 좀 이해가 안 가. 완전 자기 삶은 그냥 다 포기한 듯한 느낌이죠. 어쨌든 이제 이 모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살인을 직접 실행한 현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요. 그리고 살인 교사를 한 김 씨의 경우에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죠. 여기에 김 씨가 이거 과하다 라면서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그녀의 손을 들어줍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징역 15년형으로 감형이 됐고 현재는 출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노린 청부살인 범죄. 김 씨와 현 씨는 사람의 귀중한 생명도 돈으로 좌우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작 몇 푼에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앗아갔죠. 그리고 질투심에 멀어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잔인무도한 비극, 성남 예비신부 주차장 살인사건,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9월 24일 새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좀 이상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군 복무 중에 9박 10일 휴가를 나온 20살 장상병이었죠. 일단 휴가를 나온 직후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전날 저녁 8시쯤에 친구와 함께 대학 축제에 참석했어요. 그때부터 포장마차와 편의점 등을 다니면서 8시간 가까이 술을 마셨죠. 그게 새벽까지 이어진 건데요. 이날 장상병의 모습은 단순한 술주정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새벽 5시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느 주택의 창문을 깨다가 발각이 돼서 막 도주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기도 했죠. 그런데 이어진 행동이 더 기이해요. 이번엔 다른 집의 현관문을 막 두드리더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마침 그 집에 이른 시각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웬 이 젊은 청년이 다급하게 막 문 두드리면서 도와달라 하니까 처음엔 그냥 내다봤죠?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술에 취한 것 같거든. 그래서 할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분 후 장상병은 또다시 다른 집에 침입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지금 온 동네를 막 활보하던 중이었는데 5시 25분 어느 다세대 주택의 문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여기는 2층에 있는 가정집이었는데 철컥 장상병이 문고리를 들렸는데 뜻밖의 문이 손쉽게 열려요. 당시 이 집에 살던 사람은 36살의 남성 양씨 그리고 그의 약혼녀 33살 여성 박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날 이 두 사람 모두 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장상병은 얻어 걸린 거죠. 그렇게 고요한 집안, 그가 집안에 들어서더니 곧장 주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부엌칼을 꺼내 들었죠? 당시 이 집 안방에는 예비신부 박씨가 홀로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장상병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들어 있던 박씨를 공격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박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죠? 그리고 이 소리를 건너편 방에 있던 양씨, 약혼남 양씨 또한 듣게 돼요. 곧장 안방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미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놀랄 틈도 없이 장상병이 이번에는 양 씨한테 달려들어서 막 칼을 휘두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오갔는데 잠시 후 그나마 이 집주인 양 씨가 장상병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양 씨가 장상병의 흉기를 빼앗게 되거든요. 근데 이어진 막 옥신각신 몸싸움 과정에서 그 부엌 칼이 장상병의 폐를 깊숙이 찌르게 된 겁니다. 장상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직후 양 씨는 두려움에 떨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죽어가요.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결국 경찰차가 현장에 나왔죠. 안타깝게도 양 씨의 약혼녀 박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복부와 가슴 무려 10차례나 찔렸어요. 그럼 장상병은요? 그 역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현장에 온 경찰 입장에선 이것만 봐선 지금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유일한 생존자인 양 씨가 두 사람을 모두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죠. 하지만 주택가 CCTV를 다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게 숨진 장상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뭐 그 전부터 유리창 깨고 막 남의 집에 도망 다니면서 막 도와달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집주인 양 씨와 친입자 장상병은 무슨 관계였냐? 처음에 경찰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상병이 술에 취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긴 했지만 이건 역시 양 씨를 찾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장상병은 그 사건 당일에 친구와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누구 좀 만나러 가야 돼. 누구를 만나러 간다? 자, 그렇다면 이건 장상병의 계획적인 범행이었냐?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1년간의 통화 기록,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지인들 증언 다 종합을 해서 했죠.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 그럼 혹시 죽은 약혼녀 박 씨와 장상병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라고는 딱 하나. 살고 있던 공릉동이 과거 장상병이 거주했던 동네라는 그 점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장상병 양 씨, 박 씨는 같은 동네 주민이긴 했지만 딱히 인연이 있진 않았고요. 네, 이 사건은 장상병이 저지른 묻지마 살인이었던 겁니다. 보통 묻지마 살인을 하는 범인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이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좀 이상한데 하고 위험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혹시 이 장상병이 현재 지금 휴가를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군대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인가 봤더니 관심병사도 아니었고 오히려 모범병사에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해요. 정신병력 있던 것도 아니고요. 이거 정말 이상하죠. 그나마 지인들에 따르면 이 장상병이란 사람이 평소에 술을 마시면 다소 격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그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 만취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0.15%가 넘으면 언어 구사가 힘들어지고 판단에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장상병의 범행 동기는 술에 취해서 저지른 묻지마 살인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근데 이게 워낙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장상병이 범인이 맞는 건가? 라는 의심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혹을 받을 사람은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양 씨겠죠. 양 씨와 사망한 예비 신부 박 씨는 무려 9년간 연인 사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결혼을 앞두고 딱 동거 중인 상황이었어요. 양 씨 입장에선 하필 그날 문을 잠그지 않고 그러다 낯선 이가 들어와서 약혼녀를 잃게 된 진짜 황당한 상황인 거죠. 자기는 약혼녀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면서 억울해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의혹에 불을 지핀 건 모 방송 프로그램의 보도였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양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 씨가 사건 당일날 밤에 약혼녀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이상하지 않냐? 또 장상병이 집에 침입하기 전에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의 인터뷰가 있었다. 라는 내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게 방송을 통해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날 양 씨가 같은 방에서 자지 않고 다른 방에 있었던 데 이유가 있냐? 이건 양 씨의 직업을 통해 설명됩니다. 그는 낮에는 회사를 다녔지만 밤에는 틈틈이 글을 쓰는 작가였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밤 늦게까지 작업실에서 일을 하다 잠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쟁점이 된 그 여성의 비명소리, 그걸 누군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양 씨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장상병이 양 씨 집에 들어간 시각은 새벽 5시 28분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들었다던 여성의 비명소리는 그보다 1분 전인 5시 27분이라고 해요. 이 제보자는 주민 A씨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해외에 있는 아들과 당시에 이제 새벽에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시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집에 있던 양 씨가 어떤 이유로 약혼녀 박 씨를 공격했어요. 때마침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장상병이 이걸 듣고 도움을 주려고 1분 만에 집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양 씨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플롯. 물론 방송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비치진 않았지만 뭔가 방송의 흐름상 양 씨를 굉장히 의심하는 내용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요, 결정적으로 이 주민 A씨가 5시 27분에 비명을 들었다는 진술 자체가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27분에서 30분 사이다라고 언급했던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근데 이미 방송은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여파가 굉장했습니다. 양 씨가 범인일 거다라고 의심하는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질 않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방송이 나간 후에 양 씨가 분노에 찬 상태로 인터넷에 반박글을 올린 게 또 논란이 됩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크크크 내가 그놈입니다. 공릉동 사건. 이게 말투가 좀 억울한 사람의 말투가 아니잖아요. 좀 과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티즌들은 거 봐라, 남자친구가 좀 이상하다, 범인이다 라면서 그를 몰아갖고 비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건 이제 경찰의 몫이죠. 양 씨와 장상병 중에 누가 진짜 범인인지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결정적인 게 포착돼요. 죽은 박 씨의 손톱에서 타인의 DNA가 검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장상병의 것이었죠. 이러면 애초에 장상병이 이 박 씨를 구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던 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숨져 있는 상태에서 장상병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박 씨가 장상병의 공격에 저항을 하면서 몸에 남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또한 그녀의 몸에서는 이 약혼남 양 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양 씨는 박 씨의 사망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입증됩니다. 반면 죽은 장상병의 손톱에서 양 씨 DNA가 발견됩니다. 이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증거죠. 결국 이 DNA들을 통해서 범인으로 몰린 양 씨는 오직 장상병의 죽음에만 관련이 있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약혼녀에 대한 혐의는 벗게 된 거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요. 자, 그렇다 해도 지금 그가 몸싸움 와중에 부엌칼로 장상병을 찌른 것, 살해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법정에 양 씨가 섰는데 나는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살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 흉기를 뺏었어요. 이때 장상병이 그의 몸 위로 올라타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양 씨는 몸을 제압당하고 누운 상태에서
그나마 한쪽 손이 자유로우니까 이걸로 칼을 집어들고 장상병의 옆구리를 찌른 거고요. 이게 치명상이 돼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는데요. 실제로 양 씨의 이마와 손에선 이 저지하던 중에 생긴 상처가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양 씨의 살인이 정당방위였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살인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양씨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던 건 1990년이었는데 이게 사실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이 되면 결국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현행법상 이 인정 기준이 아주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 사건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봤어요. 그 근거가 뭐냐? 현재 지금 막 공격을 받고 침해를 받고 있는 중에 나를 살리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공격했고 살인을 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들자면 가정학대를 당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부모를 살해할 경우 학대를 받는 도중에 방어 차원에서 살인을 하는 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폭력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잠에 든 부모를 살해한다? 이건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되고 존속살인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쌍방이 싸우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상대를 죽여도 된다는 건가? 물론 그건 아닙니다. 이 현재라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 살인이 아니라 도저히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요. 어쨌든 경찰은 양 씨가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어요. 당장에 닥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거라고요. 물론 그에게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여자친구 사망과는 무관하다는 조사 뒤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검찰은 아니었어요. 검찰에서는 웬만하면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 씨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무려 2년 동안이나 혐의를 벗지 못하고 계속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자, 당신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죽였다 한들 나한테 지금 집안에 갑자기 들어온 장상병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까? 나는 저 사람을 지금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정당방위 외에는 사실 살인 동기를 찾기가 어렵죠. 결국 2017년 10월 검찰은 양 씨의 살인이 정당방위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려요. 이건 약 30년 만에 최초로 살인의 정당방위가 국내에서 인정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특이점 때문에 사건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양 씨 본인이 겪었을 고통에는 깊이 공감해주지 못했죠. 하룻밤 새에 일면식도 모르는 남성에게 지금 결혼 2달 앞둔 연인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범인과 맞섰지만 그 과정에서 범인이 사망했고 유일한 생존자라는 이유로 졸지에 여자친구를 죽인 살인범으로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 씨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에 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가 자기는 2년 동안 여론살인에 힘들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였다고 고백합니다. 특히나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간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했죠. 피해자의 직접적인 호소가 있었던 만큼 이런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좀 신중하고 객관적인 제작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게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여러분 어딘가 찜찜하지 않으세요? 이 사건에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그날 밤 장상병은 왜 살인을 한 걸까요? 아니 이전에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잖아요. 정말 미스테리하죠. 그것도 사람을 한 번 찌른 게 아니에요. 10번 정도 찔렀어요. 처음 본 사람을요. 정말 피해자 박 씨와 양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할 입장이고 또 제3자인 저희가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이 살해 동기가 너무도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를 되찾았지만 그 어떤 것도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보상해 줄 순 없겠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악몽 같은 그날의 사건.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